이어서 볼게요. 31번 35쪽에 자, 장수왕은 백제 수도 함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다. 정확하게 맞죠? 어디서 전사했나요, 계로왕이? 아까 처음 있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봉천토성에 있던 것들이 도주하여 어디에서 잡혔다? 아차산성에서. 원래 서울 광진구입니다. 아차산성에서. 32번 문주왕은 도읍을 금강류의 웅진으로 천도했다. 계로왕이 죽자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다. 원래 공주죠. 천도하게 됐다. 이걸 남쪽으로 천도하는 시대가 됐다. 이걸 남천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천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33번 백제 동성왕은 신라 앙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나제 동맹을 굳건히 하였다. 더 엄격히 따지면 이제 결혼 동맹이죠. 결혼 동맹. 여기에 1번, 이게 2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나제 동맹, 결혼 동맹 이렇게. 누굴 견제하는 거죠?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견제할 목적입니다. (33번에) 사려봅니다. 왕 15년 봄 3월 임금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이참 비지의 딸을 보냈다. 34번 가죠. 무령왕은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깨트려 다시 동해 강국이 되었다고 천명하였다. 이게 한능검에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네. 이게 이제 공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네. 선생님 책에서도 기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동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핵심은 무령왕의 색깔표를 좀 칠해요. 무령왕 때 양날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깨트려 다시 동해 강국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령왕이 백제 땅 일부를 회복해요. 이제 뭐지 이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게 요 시기입니다. 무령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솔직히 웅진 시기에 최고 전성기를 이룬 왕이 무령왕입니다. 웅진 나오면 무조건 거의 99%가 무령왕에 대한 얘기를 출제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일 먼저 또 공부할 게 우리가 웅진 시기의 왕하고 사비 시기의 왕이 구분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성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서울 한성을 떠나서 웅진으로 가고 웅진에 다시 사비로 가는데요. 웅진식의 왕이 누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웅진식의 왕이 업적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는 다음 웅진식의 왕이 업적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계로왕이 죽자 그의 아들 문주왕이 갔겠죠. 문주왕. 한 군도 아니고 두 군도 아니고 3근왕이 왔다 이렇게.
그죠? 한 근, 두 근도 아니고 3근이 왔습니다. 시국점에서 고기 한 근 주세요. 고기 3근 주세요. 3근입니다. 동성왕입니다. 이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수명이 짧아요. 전부 다 단명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암살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 터져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하고 성왕이 만들죠. 이걸 뭐라 불러요? 백제 중흥기라고 그러죠. 백제 중흥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삼군왕은 우리 책에 거의 공부하지 않죠. 특별한 업적이 없으니까. 다 생명이 짧습니다. 문주왕, 삼군왕. 동성왕 마찬가지로. 동성왕은 짧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자기 경호실장에게 백가시성을, 즉 백시성이죠. 백가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죠. 무령왕이 일본에서 귀국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됐고, 무령왕한테 동성왕에 죽였던 백가시를 제거하게 되고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성왕 시기까지 해서 중흥기. 중흥기라는 얘기죠. 예전에 잘 나갔다가 사그러졌다가 다시 살려냈다는 뜻이야. 즉 르네상스 시기 왔다는 얘기죠. 뭐야? 4세기 근초광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가 나라가 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한 나라가 왔다. 다시 성왕 시기가 되면 사비로 천도하죠. 성왕 시기에 이렇게 사비로 천도하고, 사비 시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성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왕 시기 이후에 이제 사비로 옹진으로 오늘날 부여죠. 오늘날 부여직으로 천도한 왕이 성왕이 되겠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옹진시기 왕, 사비시기 왕이 첫째 먼저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35번. 무령왕은 지방의 22개의 담놀도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세를 통제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장 기초입니다. 22담로 설치. 지방 세력을 믿지 못하였고 왕실 사람들을 관리로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36번.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 되게 중요하죠. 무령왕에 대한 부분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 시대를 갖다가 다시 중흥기를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진남북조 시기 공부할 때 기억나셔야 됩니다. 동진, 송, 제, 양, 진. 남북조란 말은 이와 같은 나라들을 갖다 우리는 남쪽의 왕조 국가다 해서요 남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북제 어쩌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불러요? 북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이젠 남북조 시기라고 한다고.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란 나라가 이 북조의 여러 나라를 통일해 버린다고. 그래서 중국이 하나가 여러 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북이, 여기는 그렇지, 북이 이렇게 동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시간 내내 아까 중국 역사를 해드렸던 이유가 애우지 맙시다 제발 하는 이유가 여기서. 그러니까 양나라의 문화가 어디로? 백제로 들어와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이잖아요. 그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 해서 백제의 문화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나라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됐죠? 옹진 가보신 분, 공주. 무령왕릉 가보신 분. 개뿔, 아이씨. 아이, 가봐, 한 번쯤. 서울에서 차가 없어도 갈 수 있어. 그냥 버스로 그냥 1시간만 가도 돼. 선생님 차 끌고 가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그냥 1시간만 타고 가면 그냥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면 택시 타고 1,5천만 주면 웅진 입구에 탁 때려준다고. 기껏해야 한국 2, 3만 원면 돼. 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거 좋잖아. 바람도 쐬고. 겨울 되고 찬바람 쐬고 좋겠다. 한번 갔다 와. 공부 더럽게 안 될 때 한번 갔다 와. 아씨, 공주 한번 갔다 올까? 갔다 오자.
에이씨, 무령왕릉 봐야 되겠다. 씨. 보고 와야지 뭐. 선생님한테 되게 까였는데 한번 이참에 가보자. 복수 한번 하자. 공부 좀 하고 오자. 괜찮지 않아요? 아이씨, 관심이 없구만. 무령왕릉이 어느 동네에 있어요? 응? 웅진 어디, 공주 어디에 있어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능산리에요? 송산리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무령왕릉, 송산리 있다고. 무령왕릉이 송산리에 있다고. 능산리는 성황의 유적지들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얘기 그거잖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 외우지 말라고. 돈 안 되니까. 송산리, 공주, 능산리, 부여라고. 오케이? 이게 시험장 가서 나와서 틀리면 어떡할 거야? 동네 이름 가지고 유치하게 출제 낸다고 해서 아 정말 출제 유치하다 이렇게 욕해봐야 필요 없어. 난 떨어질 뿐이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무슨 동 외울 필요 없다니까. 선생님 모른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사는 동네 모른다고. 네, 서울에 무슨 구까지만 알아 제가. 서울에 무슨 구. 그럼 뒤에 번지수가 나오면 난 모르겠어 이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길이 생겨가지고 무슨 노? 뭐 이렇게 생겼더군요. 예, 네, 이제 정말 까마득해. 그래서 가끔 무슨 행정업무를 보던 잠깐만요. 주민도 꺼내가지고 보고 적어야 돼. 왜? 선생님 얘기했잖아. 돈 안 되는 건 안 해요. 돈 되는 것만 외우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험 기간에는 여러분 집 주소 외울 필요 없다. 필요하면 한 번만 들춰보면 다 알 수 있다. 대신 책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건만. 네. 여러분 아파트 비밀번호 아는 사람? 다 몰라? 야,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줬구나. 돈 안 되잖아,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지? 안 해도 돼. 선생님 가끔 오늘 수업 끝나고 늦게 집에 가잖아?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열어달라고 할까? 딱딱딱 두 대 읽을까? 그렇게 하고 가요. 입구 딱 들어가서 손이 움직여서 찾아가서 자기가. 요건 기억을 못하는데 손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가요. 까짓 거 모르면 그냥 문 밖에서 자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요 없는 거 외우지 마라. 시험 기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아파트 비밀번호. 아파트 요즘 또 입구도 비밀번호고 안에서 비밀번호 2개나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아파트들이 되게, 아우씨. 나도 우리 집 아파트가 되게 짜증나. 아씨, 입국을 가끔 잊어먹고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아씨 비밀번호 뭐지? 모를 때 가만히 있어 편하게 그러잖아요. 가끔 올라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쑥 따라 들어가. 살짝 새치게 싹 들어. 네. 왜 그러세요? 번호 까먹었어요. 싹 들어가. 네. 괜찮지? 방법이잖아요. 어차피 주차하고 올라갈 사람 많아요. 쓱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어서 가요. 자, 사료 갑니다. 36번의 사료입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영동대장군은 양나라에 준 자기예요. 네. 윗나라가 아랫나라에게 주는 게 자기라고 하는데 영동대장군이라고는 자기를 하사했다. 영동대장군이라고는 자기를 하사했다. 백제 사마왕이 이건 왕이 죽기 전에 이름이야. 살아생전 이름이 부여사마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묘호가 붙지. 그때 이제 묘호가 이제 무령왕이야. 죽고 난 다음에 붙인 묘호를 갖다가 이제 무령왕이라고 부르니까 사마왕은 곧 무령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령왕이 지가 무령왕인지도 모르고 죽었지. 죽어야 붙이는 게 묘호니까. 더 쉬운 얘기. 세종대왕이 지가 세종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지? 그냥 충녕군이었어. 그리고 왕이었어. 그 죽고 난 다음에 세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본인이 어떻게 기록된지 몰라요. 죽어야만 생긴 이름이에요. 살아생전의 이름이 부여사마니까 사마왕이라고 나오는 거 얘기예요. 자, 다시 가봐요. 백제 사마왕이 나이 62세 되던 계묘년에 5월 7일 임진에 돌아가셨다. 이게 523년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523년이에요. 6세기 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5월에 임진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12일에 갑신일에 대묘에 잘 모셨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연도로 본다면 3년상을 치렀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연수로 본다면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상을 치렀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유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유교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령왕에 대한 부분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무령왕에 나왔던 유물들 다 하나씩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참,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자, 37번 갑니다. 548년 고구려가 백제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 성왕이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진흥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자, 사려 봅니다. 548년 고구려 왕 평성 양원왕 예와 공마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 한강 이북설을 예전에 얘기했죠. 이북설은 처음에는 충청도 예산 지역을 얘기했다가요. 최근에 나온 게 경기도 양주하고 포천 지역을 독산성으로 보기도 해요. 네. 서울에 독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서울에 가다 보면 지하철 타고 독산역이 있는데 독산이 아닙니다. 거기하고 상관없어요. 독산성을 공격해 오자 성왕이 신라의 사실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성왕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진흥왕에 밑줄 그으면 됩니다. 이게 뭐죠 지금? 신라와 백제가 나대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제압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성왕과 진흥왕 사이에. 그러면 한강을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한강을 어떻게 해야 돼? 한강을 누가 먹어야 돼? n분의 1씩 나눠 먹어야 되겠지, 2분의 1씩. 그지? 근데 누가 다 먹어? 신라가 다 먹은다고. 그래 오늘날에 한성을 갖다가 김유신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한산주 도덕으로 임명한다고. 일종의 지방가를 임명해 버린다고. 서울 갔다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독식해 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누가 뿌리났을까? 그렇지, 백제가 뿌리났지.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은 성왕의 사이입니다. 또 진흥왕 입장에서 성왕은 장인어른이세요. 나이 차가 꽤 납니다. 20대 젊은 친구하고 50대 나이 드신 분이에요. 네. 그럼 성왕하고 진흥왕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관산성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한산주를 가지고 통째로 신라 중심으로 먹어버렸으니까. 백제 입장에서, 뭐지 이거? 나쁜 놈의 새끼하고 이제 n분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관산성에서 이제, 관산성은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군사적인 부분과 군사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교통의 요지적인 입장에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관산성에서 한 방 붙어요, 이게. 붙은다고요. 신라와 백제가 한 방 붙어요. 이것 때문에 붙은다고요. 이때 백제 성왕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된 이덕왕이 여기서 신라와 한 방 붙은다고. 이때 성왕이 응원차 이덕왕 있는 곳에 관산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때 김무력이, 김유신 할아버지 김무력이 여기에 매복에 있다고. 네, 왕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매복에 있다. 여기 성왕이 대략 30에서 맥심 50명 정도의 측근 경호부대 정도를 끌고 가요. 이때 매복조 김무력 장군들이 얘들을 싹 제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왕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체포는 쭉 내려서 신라 왕이 있는 주둔지에 내려서 성왕이 끌려오게 된다고.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고 목을 신라로 가져가고 몸뚱아리면 이덕왕이 챙겨서 가져간다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 백제는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사이의 나라였고 장인어른의 나라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원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덕왕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왕들은 신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탈 수밖에 없었고, 백제 의장 때 멸망할 때까지
신라 백제는 끊임없는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됐고 신라는 삼국 통일 이협을 끝까지 가는데 성공하게 됐겠죠. 이제 가셨죠? 네. 39번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등급 문제네요. 박재상 보죠. 박재상이 예국으로 가 눌지 마리간에 하고 미사원을 탈출시켰다. 그는 일본에 가기 전에 눌지양에게 신이 듣사온데 임금이 근심스러우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줄로 아옵니다. 만약 어렵고 쉬운 것을 논한 후 간다면 불충이라 하겠고 사생을 도모한 후에 움직인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사원의 밀주를 구봐요. 미사원이 눌지양의 동생이에요. 눌지마리간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을 구하러 간 거야. 누가? 박재상이. 그리고 미사원을 탈출시켰다고요. 눌지양의 동생을 탈출시켰다고. 근데 본인은 애왕에게 생포되고 말았어요. 근데 애왕이 이 사람을 갖다가 가문이설로 협박하고 해유해서 신라인이 아니라 애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애인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비록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가 욕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난 내 심지를 갖다가 굳건히 하고 나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박재상에 대한 얘기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왕을 찾는 거야. 누구 찾으면 돼? 눌지 마리간 찾으면 돼. 미사원이 눌지 마리간의 동생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그 눌지양의 그 둘째 딸을 갖다가 미사원하고 이렇게 결혼시켜서 또 뭐죠?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또 맺고 되게 복잡한 관계를 또 맺어요.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올 필요 없는 거고, 일단 박재상이 미사원을 구출하고 다시 거기서 일본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해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 심지를 굳건히 지켜서 결국은 거부했다. 욕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심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 시대를 물으면 무조건 눌지 마리간 식이 잘 보시면 돼요. 됐죠?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40페이지.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는 애왕의 해외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계림, 신라의 계드지가 될전정 애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계드지 밑줄 보시죠.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계드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계와 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생각이 잘 안 났어. 40번 갑니다.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래서 지증 마리간으로 출발했다가 지증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정책을 우리 뭐라 불러요? 한화 정책이라 부른다고. 한족의 문화를 수용했다. 한족의 문화를 수용했다. 지중왕식의 한화 정책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경주 수도 중앙의 지명들이 전부 다 한자식으로 변경되는 시대가 오죠. 지중왕식. 경덕왕식은 지방의 어떤 그 지명들이 다 이제 한자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건 지중왕식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경덕왕식에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 지방의 지명들이 전부 다 이제 한자식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족의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좋은 점이, 그 당시 좋은 점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마을의 이름들 또는 지명들이 다 한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이게 뭐야? 남구가 뭐야? 미추홀이 훨씬 더 좋잖아. 이해가세요? 미추홀은 순수한 우리 이름이고 남구는 뭐야? 한자잖아요. 동서남북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남쪽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증왕 국호를 신라로 바꾸었고 왕의 칭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때 울릉도죠. 네. 우상국 울릉도를 복속시켰다. 누가 가나요? 신라장수 유치원 때 배우지 않나요? 신라장군 이사부 뚜루루루루.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여러분. 노래 시간에. 네. 뭘로 가서 협박했어요? 호랑이의 사자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걸 풀어놓겠다. 네. 나무를 깎아서 사자를 만들어서 협박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무력으로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말로서 일단 선전포고 한번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자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내지 사자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사자는 우리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자거든요. 그래서 서탁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딱 등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즉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게 사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사자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 즉 불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가 수호신이 사자이기 때문에 또 되게 무섭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다. 41번. 법웅왕 때 병부를 설치하고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제 법웅왕의 업적을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가장 먼저 한 게 병부 설치예요. 우리 알다시피 신라라는 나라는 몇 부족 몇 명체예요? 6부족 몇 명체이고 이들 전부 다 뭘 거느리고 있어요? 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병 몇천 명, 몇만 명을 전부 다 케어하고 다 먹여 살린다는 거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나 수행을 치면 왕이 귀족들에게 군사 5천 명만 빌려주세요. 군사 10,000명만 빌려주세요. 군량도 한 만석 보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돼요. 호응이 잘 안 돼요. 귀족들이. 왜? 자기들이 키워놨던 군사가 전쟁에 나 죽으면 어떻게 자기만 손해잖아. 쉽게 호응하지 않지. 왜?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하죠, 제가. 자, 5,000명 줄게. 그럼 나에게 뭘 줄 건데요? 왕한테 물어본다고. 기본 체크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주면 나에게 뭘 줄 건데? 군사 줘야지. 군량민 보내줘야지. 승리하면 당신만 줘도 우리가 좋을 건 없다는 얘기지. 왜? 승리하면 이 사람은 왕권 강해지고 되게 좋지. 영토 넓혀지니까 좋지. 또 국민들 사기 높아지니까 좋지. 나는 뭐냐는 얘기지. 5,000명 보내 2,000명 죽고 3,000명밖에 어제 못했어. 군량민이 다 소비했어. 나는 남는 장사가 없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왕권이 약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병부라고 하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언제? 법웅왕 때. 이거 얘기하면 전쟁 나오니까 무조건 진흥왕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우라고 얘기하죠. 법웅왕의 비읍과 병부의 비읍자, 우리 한글 자음의 비읍표 이렇게 살짝 외워주시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법웅왕의 비읍, 병부 설치의 비읍, 절대 진흥왕의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법웅왕입니다. 42번. 법웅왕은 대가야 결혼동맹을 맺고 금강가야를 정복하였다. 대가야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가야 왕이 누구냐고. 인해왕이라고. 결혼동맹 맺었지만 50년 만에 다시 대가야는 멸망됐다고. 아까 설명드렸지요? 기억나시죠? 43번. 기출사료인데요. 이렇게 쭉 나열하고 선후관계를 물어봤어요. 강유수장비, 장수왕 때 만들었다. 울진봉평비, 법웅왕 시기, 단양적성비, 진흥왕 시기, 사택지적비, 의자왕 시기. 선후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비석들이 많이 나오죠. 네. 선후관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본세 비석들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선후관계 잡으면 가장 뒤에 나오는 게 백제 멸망하기 전에 의장이니까 그 사택지습에 가장 뒤로 나와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사택지습 의장 시기. 사택지습. 내가 20대 초반에 공무원이 돼서 50이 넘어서 정년을 하고 내가 그만두게 되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60 넘도록 하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증거이기도 하지만 되게 허무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지. 인생이 되게 덧없이 흘러갔다는 거지. 내가 30년, 40년 세월 그냥 쑥 지나가더라는 거지. 절대 안 올 것 같지, 60이. 50이 안 올 것 같고, 40이 안 올 것 같고.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50이 내가 올까 생각했지. 난 죽어도 안 올 거야. 쓱 왔어요. 나도 모르게 왔어요. 순간이었어요. 뒤로 돌아봤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떡하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100세 시대라는 좀 있으면 100세는 꿈도 못 꾸죠. 100세까지 살지 될지, 70에 가실지, 그죠? 60에 갈지, 뭐 70에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쑥 지나가더라는 게 되게 허무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죠. 이게 보여요? 다? 도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네. 44번. 진흥왕 때 항명사 국중목답이 건립되었다. 진흥왕 때가 아닙니다. 그죠? 선덕량으로 제가 하살표 해놨죠. 진흥왕, 선덕량. 누가 건의했어요? 자장이. 진흥하면 떠오르면 뭐예요? 거물. 항룡사라고요. 자, 봐봐. 진흥왕이, 봐봐. 이게 궁궐 터야, 이렇게. 이게 궁궐이 있다고, 이렇게. 응? 여기다가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분의 땅이 있었다고. 그 텃파기 공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놓은 거야. 궁궐을 더 확장하려고. 근데 진흥왕이 꿈을 꾼 거야. 야, 거기 궁궐 짓지 말고 절 지어라. 그래서 꿈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서 절을 지은 거야. 그 절이 뭐가 되는 거야? 항룡사가 된 거야. 황룡이 벌써 왕실 사찰이라는 얘기잖아. 자, 봐봐. 절들은 다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평지에 있잖아, 지금 현재. 누가? 진흥왕이 꿈꿔서 만든 거잖아. 여기 항룡사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항룡사는 절이 이렇게만 있다 치면 여기다가 높은 구층탑을 세웠다고. 누가? 선덕여왕이.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항룡사 구분하시래요. 목적. 구분할 수 있죠? 아니, 기초잖아요, 이게. 꿈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선생님 꿈 얘기, 무슨 절이었어요? 절에다 지었으니까, 뭐. 절이 아니라 궁궐에 지었으니까 항룡사가 되겠죠. 구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또 문화 파트가 되게 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기도 해요. 네. 이어서요. 45번.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네. 555년에. 그 순수비란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상대의 땅을 갖다 정복하고 그 땅을 신라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순수비예요. 요 왕이 간 거야. 여기 신하가 간 거야. 신하나 장수가 간 거야. 여기. 누가 군사를 끌고 가냐에 따라서 순수비냐 척경비냐 달라지겠지. 그죠? 봐봐. 단양 적성비.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의 적은 항상 남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북한의 미나이들 북쪽에 있잖아. 북쪽에 하나 비석 세우자. 북한산비. 오늘날 어디 먹었다는 얘기야? 진흥왕이? 서울을. 여기 충청북도 단양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죠?
자, 적은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싸우려면 뭘 가져와야 될까요? 창량비를 가져야 되겠죠? 여기 누구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려다 보니 북한산에까지 서울까지 왔잖아요.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대가야 쪽이 위험하잖아요. 남쪽이 위험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남쪽에 불안한 요소를 제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녕으로 갔다고. 창녕으로. 기억나세요? 대가야를 정복한 게 몇 년이라고요? 562년이라고요. 피석은 몇 년이라고? 피석은요? 561년이라고. 왜 562년 됐나요? 아까 반란 사건이 났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제압해버린 게 1년 뒤라고. 고구리 땅 올라갑니다. 한경도까지 올라갑니다. 승리합니다. 마운영비에 세우고 항초령 대전도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에다가. 자, 봐봐요. 여기는 척경비예요. 이사부라든가 거칠부라든가 이런 사람이 간다고. 이사부, 거칠부, 기타 이런 사람들 가서 땅을 차지한 거고. 자, 여기 봐요.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이걸 뭐라 불러요?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네, 척경비와 순수비가 구분될 수 있겠죠. 생 기초예요, 이거. 오, 선생님 나 죽겠는데 무슨 생 기초예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다 생 기초였던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이론을 못 들은 분들은 또 들으시고 또 수업 시간에 또 이런 게 또 반복돼서 들을 거니까 끊임없이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망부석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못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메모하신 분들이 계셔서 차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여기 좋아요. 적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 창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왕 싸운 거 이겨야 되겠지.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황천길로 보냅시다. 이렇게 가르쳐줬구만. 저는 적북창으로 외웠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마음대로. 예나 지금이나 적은 항상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다. 맞죠? 우리 적은 북쪽이니까. 그 무기가 특히 지금이야 뭐 총으로 싸우겠지만 창 가지고 싸워봅시다. 이왕 싸운 것 전쟁을 안 하면 좋지만 한다면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르자고 이겨야 되겠지. 그지?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마운영비. 이양 하는 것 항천길로 보냅시다. 어때요? 다 외워졌죠? 순서예요. 이게 시험장 가서 나온다면 되게 약발이 있는 암기상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외워졌던 것들 그대로 나왔네. 혹시 선후관계 물어보거나 순수비하고 첫 경기를 구분하는 걸 물어본다면 내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기르면 되겠죠. 다 됐죠? 메모 빨리 하세요. 메모할 게 뭐 있나 이거? 머리에 넣어 그냥. 자, 이제 합니다. 방법 없어요. 시간 무한정 여러분 필기할 겸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가봅시다. 46번.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맞죠? 마지막 끝났으니까 대가야가. 대가야 언제? 6세기 중엽입니다. 왕은요? 진흥왕입니다. 금강가야는 누구예요? 법흥왕.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47번. 진흥왕은 개국, 나라가 열렸다. 열립겠자니까. 대창, 크게 번창했다. 홍제, 사람들을 널리 구했다는 연호를 상했다. 연호를 몇 개를 쓴 거죠? 3개를 쓴 거죠. 연호를 썼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황제국이 됐다는 걸 되알리는 겁니다.
항제국이 선생님, 진흥왕이 신라 왕제 최초로 연호를 쓴 건가요? 아닙니다. 법흥왕이 최초로 썼습니다. 네. 법흥왕 때 근원이라는 연호를 처음 쓰죠. 이렇게 하면 계대홍 여기 잘못되어 있죠. 개국, 대창, 홍제, 진흥왕이 유일하게 3개입니다. 네. 계대홍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연호입니다.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황제국을 표방한다. 우리가 황제국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원, 개국, 대창, 홍제, 진흥왕. 48번 갑니다. 5세기 영양왕은 온달장군을 보내 한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어디에서? 아차하는데 또 죽었습니다. 아차산성에서.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다 맞는 것 같죠? 뭐가 틀렸을까요? 5세기의 영양왕은 맞죠? 온달장군 다 아시고 온달장군을 보내 한강 유역을 공격했다. 그러나 전사하게 됐죠. 전사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실은 틀린 게 5세기 틀렸어요. 네, 5세기가 틀렸어요. 6세기 말이에요. 6세기 말에 한강 땅은 신라 땅이에요. 그리고 이때 왕은 신라의 진평왕이에요. 그러니까 온달장군이 공격했을 때 영양왕하고 신라의 진평왕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평왕 시기에 전사하게 됐다. 자, 보시죠. 영양왕이 즉위 590년이 되죠. 590년 뭐예요? 5세기가 아니라 6세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세기 말에 온달이 왕에게 아리였다. 생각한데 신라가 우리 한북의 지역을 빼앗아 군현으로, 한강 북쪽이라는 얘기지, 군현으로 삼으니 백성은 몹시 가슴 아파하며 지금껏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결국 아단성, 오늘날의 아차산성이죠. 전투에서 온달장군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5세기가 아니라 6세기 말이고 반대편의 신라왕은 진평왕이다. 선생님이 된다면 진평왕을 물어볼 거야. 6세기 말, 여기는 처음에 이미 6세기와 5세기 구분한지를 물어봤을 거고, 7급 기출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가로 넣고 아마 진평왕을 물어보지 않을까, 신라왕이 진평왕의 업적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출제를 한다면, 응용해서 출제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9번. 발해는 이하부를 두고 틀렸습니다. 이하부는 발해가 아니라 신라 겁니다. 신라 겁니다. 이하부를 인사관리를 안 했다. 그 발해는 인사관리가 충부예요. 충부. 충인의 지의 신 이렇게 가잖아요. 충부가 인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해는. 충부. 인부, 오부, 충인의 지의 신. 다 적어드릴까요? 인부는 호부니까 재정에 대한 얘기. 충인의. A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부, 애부, 신부, 지부, 병부. 병부니까 형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애부, 형부. 잘못 적었다. 여기에 형법에 대한 얘기. 군사에 대한. 신부, 공부라고 하죠. 건축, 토목. 건축, 토목에 대한 얘기들.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발해는 이하부를 뒀다. 이하부가 아니라 충부를 뒀다. 신라가
이합을 뒀다 해야 되나? 신라가 이합을 뒀다. 인사에 단다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 사무 담당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또 있어요. 이하부. 하는 김에 보세요. 하는 김에 진평왕식에 조부가 있었어요. 조부. 진평왕식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곡물 담당. 조부는 곡물 담당. 그 다음에 무역 담당. 조부. 그 다음에 예부. 의뢰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선부. 선박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승부. 승부는 궁중의 교통수단인 탈것과 궁중에 행사할 때 행렬을 관장했다. 이게 전부 다 진평왕 시기에 나타났다. 즉 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안 나오길 바라는데 나오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육부의 존재와 육부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라 이하부는 인사다. 발해 인사는 충부다. 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재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재정. 돈 관리가 어디냐. 신라는 조부겠죠. 세금 문제니까. 곡물, 이것도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발해의 인부하고 신라의 조부가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재정 담당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정도는. 나머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갈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뭐 잡자고? 재정에 대한 부분만 잡자. 나머지 건 이따 정도만 아시고, 저거 선생님 다 암기해야 되는가요? 물어본다면 저는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면요 찍어요. 이건 말고도 할 게 많아 지금.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오케이? 자, 이어서 49번 됐고요. 50번 가보겠습니다. 50번. 자, 선덕여왕 시기에 자장은 대국통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기호를 되게 주관하였다. 네, 자장 및 줄부름 되겠죠. 자장. 율종의 대표적인 스님이죠. 네. 출가자의 규범, 기호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50까지, 여성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한 150까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 스님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군이 훨씬 더 엄했다. 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51번. 진덕여왕은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아홀을 갖게 하였다. 아홀의 동그라 밑줄 그었습니다. 아홀. 아홀이란 상어로 만든 홀. 홀은 임금을 만날 때 의복을 못합니다. 갖추가 아니라 갖추어 입고 손에 쥐던 물건입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간복을 입었다 쳐봐. 간복을 입고 이게 상하로 만든 이렇게 직사각형 모습 길다랗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됐다. 이렇게 왕을 두 손을 갖고 이렇게 배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 전하 인사 여쭈옵니다. 경 드셨소. 착석하시오. 이게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전통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아홀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 고려 조선에까지도 이게 행사 시에 아홀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해 가셨죠? 아홀. 자, 이게 되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경간부인가요? 어디지?
경간부지. 그 경간부 이게 나온 거야. 네, 진덕여왕식에 아월이 들어왔다. 맞는지 물어보겠다. 진덕여왕의 키워드가 되겠지. 왜일까요? 진덕여왕식의 중국의 문화를 되게 받아들이고 우리 연호를 버리고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 쓸 정도예요. 뭐죠? 중국에게 진덕여왕식이 되게 외교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친당 정책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52번 진덕여왕 때는 진덕여왕 시기는 신라는 오원 태평성을 이제 당에 보냈다. 그 당 고종을 칭송한 걸 적어놨네요. 네. 당나라 왕이 고종이었는데 당 고종 황제를 칭송한 시입니다. 오원 태평성. 그 다음에 53번 영양왕이 북방의 돌골과 연계하면서 말갈병을 보내 당나라 요소지방을 선제공격을 했다. 어디가 틀린 건가요? 당이 아니라 수예요. 수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자 말갈병사와 우리 군사를 합쳐서 먼저 선제공격을 때려본 거야. 수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찔러보는 거야. 쉽게. 네, 찔러봤더니 어떻게 확 다시 역습을 봐서 우리가 후퇴했다. 네. 영양도 수 1차 선제공격입니다. 수 1차 선제공격. 수 1차는 수나라를 선제공격해봤다. 이렇게. 화살표 반제가 될 때. 네. 누구와 함께? 말갈 기병도 함께. 이렇게. 찔러봤더니 어떻게, 얘들이 장난이 아니더라. 되게 세더라. 군사력이 세더라. 그 결과 이후에 수나라에 1차, 2차 공격이 오더라. 얼마? 누가? 수 문제가. 2차 때 얼마 오더라? 누가? 수 양제가. 질병으로 끝났고. 여기 누구예요? 을지문덕 아저씨가 얘들을 정리하더라. 살수대첩 청천강에서. 오케이? 그 뒤로도 수나라의 3차, 4차 연이어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전부 다 격퇴되고, 요거 끝난 지 8년쯤 지났을 때 수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군사력이 너무 많이 소비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심이 너무 많이 나빠졌어요. 자기 자식들 5명이 다 군대 가면 다 죽어서 돌아온다. 돌아와서 오지도 못한다는 죽어서. 결과 수나가 멸망하다 다시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똑같이 당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 우리나라에 당 고조가 되었고 그 아들이 당태종이야. 이 당태종과 우리나라에 이제 연개소문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당나라와 신라가 합쳐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살아생전에는 괜찮아요. 고구려를 잘 지켜요. 근데 사후에 자기 동생 연정토와 연남생 같은 자기 자식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구려 성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당연합군에서 결국 백제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역사가 한눈에 막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있는 것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가 다 내 눈에 막 선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오늘 중국 역사 했잖아요. 그 사진까지 찍으라고 그랬잖아. 네. 모르시는 분 계속 10번이고 30번이 끊임없이 봐야 돼요.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리고 안 보고 A4지 꺼내서 막 써봐. 틀린 부분 그냥 쓰고 버리면 되지. A4 그거 흔한 건 뭐. 또 써보고 또 써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네. 안 되면 선생님 질문 던져.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 네. 어떤 한 분 전화 왔다, 한 분 문자 왔더라. 근데 뭐 보고 쓱 넘겨, 나도 이봤지 기억나서.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될수나 그날 보내줬는데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한 분 인천에서 이렇게 문자 보냈더라. 야, 진짜 더럽게 문자 안 보내더라, 인천. 공부 잘하는 거야? 문자 안 보내도 될 정도로, 질문 없을 정도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질문하세요.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좀 수준이 낮아. 쉬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야. 개의치 말고 해. 뭐가 어려워. 그러라고 선생님이 있는 건데 좀 하세요. 질문 좀. 선생님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선생님 노릇하기 좀 질문 좀 해. 그런 것들 문자로 직접 대면해서 어려우면은. 이어서 갑시다. 사료 한번 볼까요? 영양왕 9년 임금이 말갈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소를 침공하였으나 영주총관 이충이 우리의 군사를 물리쳤다. 이후 수문제가 화를 내면서 한왕, 양과 왕세적 등을 보내 수륙군 30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수의 일자침. 포인트는 어디에? 수문제에 밑줄 그으면 돼. 수문제에다 이렇게 포인트 색깔 좀 칠하면 돼. 수문제. 수문제가 수양제 구분 못하면 안 돼. 수문제는 30만 되고 수양제는 130만이야. 자, 봐. 애우기 좋아. 자, 봐봐. 30만이 양이 많아요? 130만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인데 양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30만과 130만이 훨씬 양이 많잖아. 2차야. 수양제야. 선생님이 기억할 수 있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이었어. 수문제, 수양제 누가 1차지? 누가 2차지? 오늘 내일 다음 주 되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틀리겠다, 나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양이 많잖아, 130만. 이렇게 살짝 말을 살짝 바꾸면 내가 기억을 되게 오래 할 수 있다고. 수문제, 수양제, 양이 130만. 30만보다 103만 훨씬 더 양이 많네, 이렇게. 됐죠?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 도장 막 찍어,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4번 가죠. 고구려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몇 차야? 을지? 수? 2차. 어디에서 살수대첩이었어? 청천강입니다. 살수는 오늘날에. 살수는 오늘날에 어디라고요? 살수, 청천강. 되게 깨끗한 강이란 뜻이죠. 푸를 청자, 내천자니까. 개성하고 평양 사이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55번.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 수가 아니라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왕 시기에? 고구려? 영유왕 시기에 쌓기 시작해서 보장왕 때 완성됐어. 보장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 총 책임자가 누구다고? 연개소문이 총 책임자였다. 천리장성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천리장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봐봐. 오해하면 안 돼. 봐봐. 중국놈의 새끼들은 만리장성이지. 그지? 만리장성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막 성을 높이 쌓잖아. 이렇게. 저기 서역으로 가는 데까지 쌓잖아. 이렇게. 에? 우리는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뭘 쌓은 거지? 산성을. 1차 쳐들어오면 어떻게?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지. 여기였더니 요거, 그러니까 성을 하나 공개하면 6개월, 막 1년씩 넘는다고. 그럼 어떻게? 계속 새로운 부대, 신병들이 이렇게 충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무너지면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 무너지면 여기도 가야 돼. 왜? 쭉 가면 안 돼. 왜?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본국이 난리가 나겠지. 우리나라 작전은 산성정투를 통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됐다.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의 저기 천리장성은 중국놈처럼 기달상이 아니라 지그재그 이렇게 높은 산에다 성을 쌓아서 디펜스 한다고. 여기 뚫리면 그 다음 성이 또 지키고 있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미치는 거지. 진짜 전쟁 끝났다 또 산성이 또 있는 거야. 이것도 대비 또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전밖에 없어요. 산성 쌓고 높이 올라가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많이 이긴 놈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작전밖에 할 수 없어. 인구가 적지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56.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수축을 주관하였고, 맞죠? 당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하여 장려하기도 하였다. 얘기일까요? 고구려의 불교가 전부 다 왕족과 귀족들이 다 선하게 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자다 보니까 전쟁을 별로 원치 않아요. 왜? 전쟁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왜 전쟁을 해? 내가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전쟁이 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병 내줘야 돼. 군장비 다 내줘야 돼. 그리고 내 사회 기득권이 다 날아갈 수 있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어떻게 불교에 반대되는 상무정신을 가진 도교를 끌어들이는 거다. 연개소문이. 57번. 고구려 안시성 싸움에서 민군에 협력하여 당군을 격퇴하였다. 누가? 양만춘이. 이건 보장항식이에요. 보장항식 645년입니다. 안시성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안시성 전투 앞에 되게 원래 물어봤지. 안시성 영화 보신 분 한 2분 계셨죠? 네, 앞에 전투가 실패한 전투가 있어요. 아셨죠? 전쟁 안시성 영화 처음 출발할 때 나레이션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앞에 되게 대피한 전투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이 지켜낸 거예요. 여기 되게 군사력이 많지 않은데 지켜낸 저 뒤에 사료 나오겠지만 당나라의 안시성을 물리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작전은 뭐예요? 안시성보다 더 높은 정도의 흑산을 쌓아가지고 똑같은 지점에서 서로 무기를 날려서 싸우는 방식을 택한다고. 흑산 나오는 안시성 전투야. 당나라의 전법이야. 산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똑같은 산성 높이를 성을 쌓겠다. 그 많은 군사력을 통해서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같은 높이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그게 나와요. 실제로. 자, 이번 주말에 그렇게 공부 안 되면 넷플릭스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안시성 한번 봐야 되겠다. 안 그래? 오징어 게임 보지 말고. 그지? 네. 이런 걸 봐, 차라리. 선덕왕은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군사를 요청하였다. 맞습니다. 김춘추가 먼저 고구려에 갔죠. 백제의 침략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고구려 누구를 만났어요?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났다고요. 우리 군사 좀 빌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빌려주겠대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항상 주고받는 거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자, 군사를 빌려주면 뭘 받아야 돼? 지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한강을 내놓으라는 거야. 야, 니네 진흥왕 때 한강 뺏어갔잖아. 그거 내놔. 원래 우리 거니까. 김춘추가 죄송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거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본국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문의해서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걸 김춘추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네. 사신을 어떤 사람 옥에 갇힌 거 어떻게? 이건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양국의 사신이 아무리 전쟁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죽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커질 수도 있고 전쟁이 조용히 잠잠해질 수 있는 게 예교관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거든. 근데 김춘추가 되게 영리한 사람이죠. 김유신이랑 같이 간다고. 네, 김유신에게 입을 맞춰놨죠. 같이 가서 고구려와 신라 국경선에서 내가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서 전쟁을 하면 모의 게임을 좀 해달라. 전쟁을 막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해주는 거야. 3일 지나니까 안 오거든. 김유신이 어떻게 해? 전쟁을 하겠다는 액션을 막 취해주는 거야. 예교관 하나 가둬놨다 전쟁으로 커지는 건 원치 않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죠? 예교관 빨리 풀어줘야지. 그래서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신라 왕에서 보고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전부 실망하죠. 백제 때문에 우리가 죽겠는데 고구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때 이제 왕에게 설득시켜서 다시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지. 당나라 어떻게, 당태종이 어떻게. 보통 6개월, 1년 동안에 안 만나주는 거야, 이 새끼들. 예교관이 오면. 근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만나줍니다. 왜 왔어? 무슨 일이야? 비책이 있을까봐 만나주는 거야, 빨리. 왜? 자기 한번 공격에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왜? 아까는 받기만 생각하고 줄 거 생각 않고 갔잖아요. 이제 기브 앤드 테이크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당 동맹을 맺어서 당나라가 해군을 통해서 백제를 공격하고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시 고구려를 우리가 멸망시킨 다음에 둘이 n분의 1씩 나눠 먹읍시다.
대동강 이남 우리가 먹고 대동강 이북과 요동적을 당나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요동을 가져가시오. 땅 때문에 두 개 준 거잖아. 평양 지역에 북쪽에 하나, 요동 하나 주고 우리는 대동강 이남만 먹는 거잖아. 이게 딜의 결과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당 연맹이 동맹이 만들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약속대로 N분을 나라면 딱 좋잖아. 대동강 이남 이북 딱. 그죠? 근데 당나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거 다 내가 뺏은 것 같아. 굳이 내가 신라에다는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웅진 도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림 도독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도독으로 임명을 하긴 했지만 전부 다 무시하는 용어들이 그게 쉽게 해서 도독이란 말을 다루는.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다시 생각해봤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돕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와요. 왜? 본인 힘만을 가지고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나당 연합군을 해본 결과 당나라의 전력 전술이 얼마큼 뛰어나든 사실 알아요. 그걸 잘 간파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면을 부딪히는 것보다는 우회적인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어떻게 정보가 필요하지, 무기가 필요하지, 군량매 필요하지. 이걸 백제하고 고구려 제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얘기, 자주 하는 얘기. 우리 3라운드 꼰트 게임을 한다면 1라운드, 2라운드를 갖다가 백제나 고구려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체력을 비축했다가 3라운드 종이 딱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 힘 빠져있잖아. 1, 2라운드 싸웠잖아. 그때 가가지고 3라운드에 얘들을 깨는 방식이야. 그 결과 우리가 매조선이라든가 기볼포라든가 기타 전투 때 많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좀 더 승리함으로 해서 당나라를 다 물리치고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이 완성됐죠. 근데 아쉬운 점은 어떻게? 대동강 이북이 아닌 이남지역까지밖에 통일이 안 됐다는. 질문합니다. 어떤 거지 질문할까요? 그럼 대동강 이북은 누가 먹었을까요? 빨리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대동강 이남 우리 신라가 먹었어. 이북은 누가 먹었어? 당나라? 당나라? 확실해? 틀리면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진다고? 책임 못 지지. 당나라 먹었어요? 어? 발해라잖아. 답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당나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는 뉘앙스가 이건 분명히 당나라야. 그럼 대부분 사람이 당나라네. 왜?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 이것밖에 못 먹었으니까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당나라겠네. 발해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발해와 신라가 같은 시대, 동시대,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18세기에 가서 쓰는 거야. 유두공이라는 사람이. 됐죠? 어때? 전체의 흐름 잡아줬죠? 이런 식으로 또 할 거야. 그때 여러분 요거구나. 잘 하시면 돼요. 59번. 신라와 당이 군사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진덕왕이 신라 고위 연호 태하에 미치었습니다. 사용을 중단하고 당나라 고종의 연호인 영희를 사용하였다. 영희의 동그라미 칩니다. 태화, 영희.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당나라의 어떤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왠 당나라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60번. 이거 국가적 구급 기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지리산 그 해명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은. 난이도가. 근데 이제 9급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7급에 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9급으로 내려왔어요. 같이 봐야 돼, 이거. 지리산 해명 보겠습니다. 그 산은 그 공주에 있는 산입니다. 웅진에 있는 산이에요. 자, 지리산 해명 이후에 복신과 도침 등이 주리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에 당나라 군대를 공격해.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리성 전투하고 지리산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리산 해명은 665년이에요. 근데 주리성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것들, 백강 전투까지가 660년, 663년이에요. 그래서 이 연도가 안 맞습니다. 지리산 해명과 복신도침 주리성에서 부흥동했던 연도가 안 맞습니다. 665년이고, 그 다음에 주리성에서 하는 것은 660년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신라 문무왕 5년 665년 8월, 임금의 칙사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윤과 함께 웅진 지리산에서 맹약을 맺었다. 당나라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한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줄였습니다.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과정에서 허수아비 정권인 백제를 내세워 신라와 백제에 하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루어진 동맹이다. 해맹은 중국 고대 방식을 따라 이곳에 단을 쌓고 백마를 죽여 하늘과 땅에 신 및 산천의 신에게 제사한 후 그 피를 해맹인들에게 입에 발라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맹세하는 글, 맹문은 유인계가 지었다는 내용은 신라와 백제가 영원한 우방으로 형제처럼 하친하겠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웅진도독하고 신라의 계림도독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의 입김을 통해서 웅진도독이 신라의 문무왕에게 얘기해서 계림도독부 얘기해서 둘이 하친 계약을 맺으라는 거야. 당나라 지시해서. 그러면 당나라가 신라 다이렉트로 맺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가서 동맹 맺어봐. 자기가 위고 밑에 애들 시키는 듯이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지리산 해맹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되게 기분 나쁜 동맹을 제안한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 입장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서 백제를 가다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그리고 당나라에서 웅진도독이 만들어졌어. 웅진도독을 시켜가지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생각해봐. 나당 연맹, 나당 동맹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켜놨더니 계림도독과 웅진도독을 만들더니 웅진도독을 통해서 계림도독과 가서 야 올라 와봐 공주 와봐. 찌산에 가서 말새끼 한 마리 피 따라가지고 야 혈맹관계 맺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당나라가 지시했다는 거야 이게. 신라 입장에 되게 벙찌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쫄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찌산 해맹이에요. 그게 문무왕식이에요. 왜? 문무왕 어떻게 열받지? 그 결과적으로 문무왕 때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해버리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연도가 앞에 부흥운동하고 지리산 해맹 연도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백제 멸망이 몇 년이야? 660년이잖아. 멸망되는 순간 어떻게 부흥운동이 이루어진다 660년에. 이해 가셨어요? 660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663년에 뭐가 돼요? 백강전투가 있다고. 적어드릴게 모르는 사람 말로 하면 모를 것 같아서. 백제 멸망이 660년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백제 부흥운동이 연이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세 번째, 백총강 전투가 일었다고. 백제와 애너를 참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당과 신라의 중심에 애를 제압하게 되는 거죠. 네. 백정강 전투가 663년이죠. 네 번째,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 되죠. 뭐 이런 선후관계들이 우리 시험장에 가면 끊임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리산 해맹 665년. 딱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여러분 글씨 좀 이쁘게 쓰세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갈수록 글자가 좀 비뚤비뚤해졌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 사이사이 되게 많은 거 더 있는데요. 다 못 적겠습니다. 이것만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논스톱으로 갈게요. 아셨죠? 급하신 분 다녀오셔도 돼요. 화장실. 눈빛이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정찰해야 되겠는데? 눈빛 살아있는데? 네, 좋습니다. 30분만 더 집중합시다. 오케이. 중간에 시험이 이게 좀 피곤해져. 빨리 하고 논스톱으로 가고 끝낼게요. 가볼까요? 오늘 별 문제 못 풀고 전부 다 이것만 하고 끝낼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갑니다. 61번.
연정토, 연개소문의 동생입니다.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기 전에 당의 신라왕을 계림주 도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계림주 도독 임명했습니다. 계림주 도독으로 임명한 게 663년입니다. 적어놓습니다. 663년입니다. 663년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웅진도독하고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찌르산 해명을 맺은 것과 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문무왕을 백제 웅진도독의 부여윤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봤을 때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윤과 계림도독이었던 문무왕을 같은 레벨을 보고 있다. 당나라 입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사료, 문무왕 6년 고구려 대신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그 다음에 62번. 찌르산 동맹은 되게 기분 나쁜 동맹인 거 아시죠? 왜냐면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나라하고 신라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당나라가. 네. 순서 꼭 잡으세요. 9급에 찌르산이 또 나온다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론 시간을 조금 하겠지만 62번 가죠. 예상 문제입니다. 건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 유민을 모아 한성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원도 전등했다. 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나올 때가 됐다. 하나 빠졌다. 안승 빠졌다. 건모잠 위에다 안승도 적어놓으세요. 안승, 건모잠 이렇게. 안승과 건모잠이 한성이에요. 항해도 한성이고 고연무가 오골산성이에요. 볼게요. 여기가 항해도 한성, 여기가 오골산성이에요. 여기가 고연무. 위치 잡으세요. 이렇게 지도 살짝 잡으시면 돼요. 안승과 건모잠이 한성에서, 고연무가 오골산성. 부운동을 전개했다 맞습니다. 63번 갈게요.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도독을 대신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다시 한번, 신라는 사비성, 부여죠. 부의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도독을 대신하여 부여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누가? 671년에 문무왕이. 부여에 새로운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했다는 거예요. 소부리주로. 보통 우리가 지방 행정조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 군, 현. 이렇게 소부리주로 편입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가 보겠습니다. 64번 예상 문제입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한백겸이 동국지리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강해군 때 인물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알다시피 대동법을 이원익에 건의했고, 이원익은 다시 강해군에 건해서 대동법이 본격 실시했던, 주장했던 인물 호조 참입니다.
호조 참여를 여겼다. 대표적 인사입니다. 인재죠. 이분이 쓴 책이 동국지리지입니다. 동국지리지. 네, 일종의 역사지리지라고 얘기하죠. 즉 역사를 통해서 지리를 통해서, 말 잘못했어요. 지리를 통해서, 땅의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다.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주자사라는 게 고구려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유주의 지명이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땅에는. 뒤지고 다 뒤져봤더니 어디에 있더라? 오늘날의 북경 근방이더라. 이 유주가. 오늘 중국 베이징 부분에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베이징이 여기잖아요. 북경 여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때는 그러면 저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야. 이 유주가. 아까 하지 않았나? 유주자사. 누가?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시죠? 그럼 유주자사라는 단어 나왔지. 이게 지명이 어디냐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얘기했다. 한백겸의 동국 시리즈예요. 훗날 누구도 고민해요. 똑같이. 정리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는 동네에 지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 콩알만 땅덩어리. 도대체 지명은 어딨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지명을 찾아봤더니 백두산을 여기거든.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끊임없이 건너가더라는 거야. 아, 그럼 이 지명은 우리 남북시대에 발해의 지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두 사람의 공통이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더라. 이걸 역사지리지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입니다. 이제 가셨죠? 오케이, 가봅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에서 신라 지배층이 고구려의 땅을 방기하고, 방기라 내버리고 아예 돌보지 아니함을 빗대는 말인데요. 한 것을 비판하면서 삼국통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맞아요. 65번. 신문왕은 안승을 보덕국왕에 봉하고 진골귀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보덕국왕에 임명하신 분은 문무왕입니다. 자, 안승 여기 있습니다. 안승을 내려보낼게요. 이렇게. 자, 부흥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승 이렇게 익산 지역으로 보냅니다. 익산 지역에. 익산 지역에 가서 새로운 나라 하나를 만들어주죠. 이거 나라 이름이 보덕국이에요. 네, 익산, 그 당시 이런 명칭이 금마저라고 하죠. 금마저 지역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죠. 안성을 보덕국에 봉하였다. 누가요? 문무왕이지. 문무왕 시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문무왕이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이 되자 안승을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품에 해당되는 잡찬의 벼슬을 임명하죠. 즉 통일 이후에는 보덕국 같은 나라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대 조건이 하나 있죠. 신문왕 때 만든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군사 집단이 하나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져요? 군사 집단. 왕의 친위부대를 뭐라 불러요? 구서당이라 불러요. 아시는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의 친위부대,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 구서당에 만들 때 여러 나라들의 군사들을 다 모아요. 왜?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자 나라의 뿔뿔이 흩어지는 민심이 다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로 필요하겠다. 만들죠. 기존의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군사들 지원합니다. 능력이 되고 무예가 뛰어나고 즉 충성심 있는 사람 다 모아주겠다. 여기에 어떻게 여기 누구도 포함된 거야? 보덕국 들어갑니다. 고백신라 기본적으로 보덕국 기반적으로 말갈족들도 신라 통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 구서당에 가입할 수 하게끔 만들었다. 왕의 친위부대. 이때 보덕국이라는 나라가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에서 안성이 어떻게, 부흥운동은 어떻게, 폐망한 나라 고구려 유민들이 안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는 뜻이죠.
일종의 이거 무슨 정책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민정책, 옹질사자, 백성명의자. 옮겨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면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동창들이 이렇게 다 가족, 친지들 다 대부분 여기 살 거란 말이야.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기 경상도, 저기 전라도, 저기 제주도로 보내봐요. 어떻게 돼요? 부운동 쉽지가 않죠. 저하고 협조 좀 해주시죠. 부운동 좀 할 텐데. 무슨 부운데요? 관심 없는데요? 되게 시크하겠지. 그렇잖아요. 일종의 3인 정책을 누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무왕 때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이쪽 사람들에게 가야 사람들 멸망하면 어떻게 해? 이쪽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리 보내서 어떤 집합,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완전히 배치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을 우리는 3인 정책이라 하더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사료 갑니다. 신문왕 3년 보도강 안승을 불러 잡찬, 소판 세 번째 등급을 삼고 김시성을 주어 서울에 금성에 경주에 머물게 하고 훌륭한 집과 좋은 밭을 주었다. 66번 신문왕은 예작부를 설치하고 토목입니다. 백관잠을 지어 백관잠이 읽었습니다. 여러 신하에게 보냈다. 답을 써놨죠. 거기 제가 백관잠이란 신하들에게 경계하라고 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랄까 요즘 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면 뭐 암기사항 되게 많습니다. 면접 때 행동 강령이라고 보시면 이걸 성덕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왕 아닙니다. 그래서 백관잠 여러분 시험장 가면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누군지. 성덕왕입니다. 글자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백성들의 공복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국민의 공복이 돼야 됩니다. 이 당시 뭐예요? 백성의 공복이 돼야 되겠죠. 백관잠은 성덕왕입니다. 이렇게 살짝 외우는 방법은 시험장 가서 빨리 풀라고. 가서 백관잠이 누구지? 헷갈리네. 책에 봤는데 모의고사도 나왔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1초 만에 띵 하고 답이 막 나와야 돼.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 항공사를 7분 내지 8분 안에 끝내고 빨리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67번 경도강 때 충남사가 지은 향가 안민가가 만들어서 경도강이 줄었습니다. 이거 던져주고 시대상을 물어본다면 경도강식 옆표를 골라야 돼요.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니 유지됨을 알리이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니 쇠평하랴. 우리말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 고운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약간 말뜻이 언울할 수도 있어요. 충담사 안민가 경도강식이 향가로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라는 모든 계층이 각기 질서와 이치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길임을 노래로 통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게 충담사는 스님이에요. 이거 향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대를 물어본다면 경도강식이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경도강식이 어떻게 해요? 왕권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약해지는 시기예요?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왕권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신권이 강해졌대요. 신권이 강해져서 제일 먼저 빼앗아간 게 뭐예요? 월급 빼앗아간다고. 뭐 빼앗아갔어? 관료전 폐지하고 노급을 가져갑니다. 노급을 가져가고 관료전을 폐지합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경도강 나오면 공무원 월급 체제가 바뀐다고. 문무왕 때 어떻게 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줬잖아요. 즉 노동력을 주지 않고 월급에 해당되는 수조권만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부분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 월급 받잖아. 그지? 월급 받으니까 하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 메리트가 그거밖에 없잖아. 월급 쥐꼬리만 주면서 공무시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1년, 2년 공부해서 합격하게 만들고 열불나지. 대충 제비뽑기해서 그냥 하나씩 주지 그냥.
아니 로또는 좀 억울하고 그죠? 될까 말까 하니까 제2뽑기 여기 한 100명 모아요 이렇게 100명 안 보세요 뽑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어씨 얼굴 쥐꼬리만 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선생님 생각이에요 지극히. 네. 자 얼굴 봐봐요. 해줄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무원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신라 때 이렇게 달라지는 월급이 나온다고. 처음 주는 게 노급과 시급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듣지도 마세요.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노급 볼게요. 노급이란 공무원들에게 노동력과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력이란 봐봐요. 자 내가 A라는 지역에 발령이 났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 집은 그 옆에 있는 B 지역에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이해 가셨죠? 그러면 A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내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수조권이라 불러요. 자, 거둬들일 숫자, 조세조자, 즉 주로 쌀을 얘기해요. 쌀이나 관련된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걸 수조권이라 불러요. 그리고 노동력도 가져요. 자, 선생님이 여기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고향이 원래. 이쪽에 발령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1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집에 노비가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 갖고 10만 평을 농사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A 지역의 노비들을 갖다가, 노비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쪽에 백성들을 대략 한 100명 정도를 추가로 가져다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두 가지 가져갔다. 뭐예요? 노동력과 수조권을 다 가져가려고 노급이라 불러요. 시급.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족들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야? 똑같아. 뭘? 노구가 똑같다고. 노동력 플러스 수조권을 다 준다고. 그 다음에 중기가 보자. 중기 가면 신문왕 때 되게 권력이 강해진다고. 자, 달라져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한다고. 관료전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에게 수조권만 인정하겠고 뭘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야, 노동력까지 가는 건 너무 오바다. 그 다음에 시급, 그 다음에 볼까요? 요것도 갑니다. 시급 가게할게요. 시급은 점차 갈수록 이렇게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래서 조선 초가 되면 소멸돼요. 자, 신라, 중기, 후기, 고려, 전기, 후기 쭉 가고 조선 초가 되면 거의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됩니다. 후기 가볼게요. 자, 신권이 강해집니다. 실은 중기의 마지막 왕들이 성덕왕, 경덕왕, 회공왕인데요. 경덕왕 시기에 여기 다시 노급이 부활돼요. 노급이 부활돼요. 실은 경덕왕은 여기 중기왕입니다. 요것도 일단 넣어놓을게요. 노급이 부활돼요. 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관리들이 두 개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노동력도 가져가고 수조권도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뭐가 폐지될까요? 관료전은 대신 폐지되는 거예요. 이게 신라시대 상대, 중대, 하대 공무원 월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아직 우리 이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진도 가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이런 시간에 또 자세하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선생님 말이 막 빨라지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려시대, 조선시대 월급 다 해야 돼, 또.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경제 파트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싫어해. 경제 파트를 제일 싫어해. 별것도 없어요. 뭐 선생님도 경제 전공자가 아닌데 이거 다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급 얘기하는 거고 그냥 세금 걷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경제 파트에 별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어가 좀 낯설어서 힘든 것이지 괜찮아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68번 무해랑계 김헌창은 웅주를 근거지로 공주죠. 반란을 일으켰으면 선덕왕 때 장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추가 연호를 경운 여백에 쳤습니다. 연호는 경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상대등 김주원으로 김주원은 태종 무해랑의 6대 손입니다. 자, 선덕왕 6년에 김양상이
김경신과 왕위 계승 실패 강릉으로 물러났습니다. 김양상이 해공황 시기에 김양상하고 김주원이 힘을 합쳐서 신라 중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김양상에 의해서 선덕왕이 됐어요. 선덕여왕이 아니라 이건 선덕왕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왕위는 김주원에게 무혈한 게 주는 걸로 약속이 됐어요. 근데 아쉽게 김주원이 왕위 계승권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래서 김헌창이 그 대가로 경주에서 넘버원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점차점차 세력들이 견제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방으로 자천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자천된 것이 웅진에 온 거야. 웅진 도덕이 됐는데 점차점차 어떻게 경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일종의 유배 성격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질나는 거야. 그래서 옮길 때마다 세력들이 이미 모아놨어요. 자,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나하고 힘을 좀 합쳐주시오. 지방 갈 때마다. 그래서 웅진에서 얘기했던 사람 다 싹 끌어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기 안 나왔나 모르겠다. 김범문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양주에서 또다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왕이 돼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또 억울한 거야. 그래서 또 반란 사건을 또 일으키게 된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무혈한계들이 진골에서 육두품으로 강등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철저출미하게 신라는 골품제 제도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왕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신분들도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격하되기 시작했다. 69번 갑니다. 헌덕왕 17년 봄 헌창의 아들 김범문이 고달산, 양평에 도적, 수신 등 100여 명과 함께 모반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자 북한산주를 공격하였다. 도독 총명이 병사를 거느리고 그를 잡아주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 김헌창도 반란사건에 연루됐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크게는 카테고리 잡으면 되겠죠. 카테고리 잡으면 되겠죠.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중대 마지막 왕이 회공왕이죠. 꼬맹이야. 7살짜리, 8살짜리 밖에 안 되는 꼬맹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왕권이 취약한 상태니까 진골 귀족들이 이걸 노린다고요. 김양상과 김주원. 자, 이 사람은 뇌물한계, 이 사람은 무혈한계라고요. 결국은 해공왕이 피살되죠. 피살되자 김양상이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선덕왕이 됩니다. 선덕여왕하고 좀 달라요. 아셨죠? 선덕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약속했다고, 이 사람이. 내가 끝나고 나면 당신이 하시오. 그랬다. 그런데 김주원이 왕이 계승을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김헌창이, 그다음에 그의 손자인 김범문이 전부 다 반란에 연루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말았더라. 여기에 핵심 뭐 같아요? 계속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기는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 특징이 뭐냐면 왕권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왕권이. 대신에 신권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하대 가장 중요한 게 밀란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표님 김장원의 난이에요. 세 사람을 이렇게 믹스해 볼까요? 김장원은 이거 무조건 물어보면 다 신라 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에 하셨죠? 그래서 김장원의 난 하대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뭐야? 이거예요. 김양상이 뇌물한계인지 김주원이 무혈한계인지를 이거 구분하는 거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은 요거 딱 나오는 두 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애노의 난,
하대 가장 대표적인 밀란들입니다. (70번) 70번 갈게요. 아, 메모하는가요? 네. 빠른 속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복습 안 하면 말짱항해요. 다 의미 없어요. 70번 갑니다. 889년 진성령 3령 원종 에노이는 밑줄 그었습니다. 진성령이 진성령이에요. 신라 마지막 여왕이죠. 진성여왕 시기. 에노인 원종 에노이 발생하자 왕이 남아벼슬에 영기에게 진압하려고 명하였다.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했다. 71번 진성여왕 시기에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무진주는 원래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광역시입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오늘날의 강릉이죠. 관할 9년을 공격하였다. 무진주 밑줄 그으시죠. 견훤은 원래 신라인으로서 오늘날의 그 지역에 아니지, 여기 다시 합시다. 나주 금성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도 금성이고 나주도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금자가 달라요. 나주에 처음으로 지방관으로 가죠. 지방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죠. 일설에 하면 견훤의 아버지가 아자개다, 상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견훤의 아버지가 아자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삼국 유사에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에는 또 이런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훗날 아자개도 난을 일으키거든요. 상주에서. 자, 지방에 근무하게 되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지방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역자와 군양미를 뽑아서 그 당시 수도였던 금성으로 보내줘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보내봤던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성여왕시 이미 끝날 대로 끝난 정권이라는 거예요. 신라가 거의 망해가는 일보 직전인데 굳이 내줘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결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견훤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을 확대합니다. 자, 나주에서 다시 무진주로 가는 거예요. 무진주는 원래 강주 강릉시예요. 여기서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완산주로 가는 겁니다. 완산주는 원래 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최소한도 이 세 개 단어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금성, 무진주, 완산주 이렇게 견훤에 대한 얘기. 자, 사료 마지막으로 보죠. 진성여왕 6년 궁예가 북원에 양길에게 의탁하니 양길은 기뻐하며 궁예를 잘 대우하여 일을 맡겼다. 궁예에 대한 얘기까지. 동시대 시절이죠. 궁예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왕자에서 쫓겨나죠. 연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려가 됐고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지금 여기 사료 나오다시피 북원으로 가겠다. 북원은 오늘날의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서 양길에게 의탁을 하게 되더라. 양길이 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길에게 의탁을 하게 되더라. 근데 양길이 수은 싸가지가 없는 짓을 막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궁예가 이거 엎어버리지. 양길을 그냥 아웃시켜버린다고. 아웃시켜버려. 양길을. 그리고 오늘날의 강원도 지역과 경기 지역과 항해도 지역을 점령해버린다고. 세력을 확대한다고. 원래 중부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충청북도 일부, 항해도 일부 지역까지 전체를 다 장악하죠. 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양길 잡고 그 다음에 기원도 잡죠. 기원. 죽주에 아까 경기 안성입니다. 여기가 죽주는 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원까지도 네, 제거해버리죠. 궁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잡는 게 누구예요? 이제 왕건을 잡는 거죠. 네. 개성세력. 왕건의 아버지 용건,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 작재건 세력까지 다 잡죠. 이 사람들 뭐죠? 해상 세력들이죠. 장보고 이후에 개성의 해상 세력던 작재건 세력들이 서해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이게 결국은 훗날 왕건이 궁예가 왕건을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보고가 가졌던 그 서해안 군사 장악을 모든 걸 전부 다 이 집안이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두 손 벌려서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재건이 판단했을 때 궁예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럼 내가 일단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싸워서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 그리고 궁예 밑에 들어가서 왕건이, 그때 젊은 왕건이 들어가서 궁예와 의형제를 맺어가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하죠. 건국 이후에 이제 궁예가 이상한 짓 하죠. 내가 미륵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요. 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있어! 막 도심술 막 얘기하고 이 상황에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민심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족들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호족들에 의해서 궁예 축출됐고, 그리고 호족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를 가장 잘하는 놈 누굴까? 같은 호족이었던 왕건이 그럼 제일 낫겠다. 그래서 왕건을 왕으로 초대해서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후삼국 시기의 흐름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도를 뭐 빨리 나간 것도 좀 있고 많이 나가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가 또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업 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